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임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배들이 자기 나라 항구를 멀쩡히 놔두고 굳이 우리나라 부산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중국 배도 오고, 일본 배도 오고, 동남아 배도 와요.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부산항이 세계 7위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세계 10대 항만 중에 무려 7개가 중국 항구예요. 그 어마어마한 중국 항구들 사이에 한국 부산이 떡하니 끼어 있는 거죠. 지난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2,488만 TEU를 기록했어요.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고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줄을 서는 항구인데 정작 그 항구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부산에 없었어요.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해수부 부산 안 간다고 하는 게 진짜 어이가 없네. 맞아요. 전 세계가 인정한 항구를 정작 우리 정부는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모순을 한번 끝까지 파볼게요. 자, 그럼 일단 궁금한 거 하나 풀고 가죠. 중국 항구가 세계 1등부터 줄줄이 깔려 있는데 왜 다른 나라 배들이 그 중국 항구를 안 가고 부산에 올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환적이에요. 환적이 뭐냐? 쉽게 말해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출발한 배가 미국까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짐을 큰 배로 옮겨 싣고 가는 거죠. 그 짐 갈아타는 중간 정거장이 바로 항구예요. 근데 중국 항구들은 이 환적을 거의 안 해요.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물건 수출하기에도 바쁘거든요. 자국 물량만 처리하는 거죠. 부산은 달라요. 국내 짐도 처리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 배들이 갈아타는 환적 화물도 같이 받아요. 부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이 환적 비중이 무려 53%예요.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부산은 그냥 한국 항구가 아니라 동북아 물류의 핵심 갈아타는 곳, 허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줄 서는 이 항구에는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아무도 말 안 하는 약점이 몇 개 숨어 있어요. 세계 2등까지 왔는데 왜 1등은 못 되는지, 그리고 항구는 세계적인데 왜 정작 부산이라는 도시는 쪼그라드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충격적인 얘기부터 가보죠. 일본 얘기예요. 일본 항구 진짜 많잖아요.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게다가 미국으로 가는 배라면 일본이 한국보다 태평양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럼 일본 배는 당연히 일본 항구에서 갈아타는 게 맞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일본 배들이 부산으로 와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물류비 비싸고 지진 때문이라고 짧게 짚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터졌거든요. 트럭 운전사 근로시간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안에서 트럭으로 짐 나르는 비용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지방 항구에서 도쿄 같은 큰 항구까지 육상으로 짐을 끌고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거죠. 그럴 바엔 지방 항구에서 그냥 배에 실어서 바로 부산까지 보내는 게 훨씬 싸요. 절반 가격이면 되거든요. 여기에 지진 리스크도 얹어져요. 일본은 난카이 대지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예고된 상태예요. 항구 기능이 한번 마비되면 물류 네트워크가 통째로 올스톱돼요. 안정성이 생명인 물류 산업에서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 일본 기업 입장에선 흔들리는 자국 항구보다 꾸준히 정시에 움직이는 부산이 더 믿음직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일본 최대 물류기업인 NX 익스프레스, 옛날 일본 통운이라 부르던 그 회사가요.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같은 자국 5대 항구를 우회하고 부산항을 자기네 글로벌 허브로 지정해버렸어요. 일본 기업이 일본 항구를 버리고 한국 항구를 택한 거예요. 참고로 일본 수출의 70%가 이 5대 항을 거치는데 그 핵심 통로를 놔두고 부산을 고른 거죠. 근데 이 대목, 가만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부산항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100여 년 전에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려고 닦아놓은 길이거든요. 그 수탈의 항구가 이제는 일본 기업이 우리 항구보다 부산이 더 믿을만하다면서 줄 서는 곳이 됐어요. 역사가 뒤집힌 거죠. 부산항이 전기 노선만 280개가 넘어요. 이게 아시아 2위예요. 그러니 일본 입장에선 부산만 거치면 전 세계 어디든 연결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수탈의 길이 신뢰의 길로 역전된 거예요. 근데 세계 2위라는 타이틀, 그거 정말 모든 게 2위일까요? 부산항이 환적 경쟁력에서 세계 2위예요. 싱가포르 다음이죠. 물동량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기 씁쓸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컨테이너를 내리고 싶잖아요. 그 속도, 그러니까 시간당 컨테이너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이걸 하역 생산성이라고 해요.
부산항의 이 생산성은요, 세계 30위권입니다. 물동량은 세계 2위인데 일하는 속도는 30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항구 안에 있었어요. 부산 신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운영사가 다닥다닥 난립해 있어요. 회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운영사가 쪼개져 있으니까 서로 손님 뺏으려고 과당 경쟁을 하고요. 큰 배 한 척이 와도 터미널이 나뉘어 있어서 효율이 떨어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깨져버린 거죠. 한 곳에 몰아서 처리하면 빠를 걸. 여기저기 흩어져서 처리하니까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새로 짓는 진해 신항은요, 설계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 회사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거대한 운영사가 통째로 맡는 메가 오퍼레이터 체제로 가는 거예요.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거죠. 부산항이 세계 1위로 가는 다음 장벽은요, 새로운 배를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진 항구 안에서 일하는 속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럼 부산 위에 있는 세계 1위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단순히 배가 더 많이 와서 컨테이너를 더 많이 처리해서?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싱가포르의 진짜 무기는 배가 아니라 돈과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싱가포르 항구 주변에는 해운금융, 선박관리, 회사법률, 해양보험 이런 회사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배 한 척이 싱가포르에 들어오면요. 짐만 내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돈 빌리고 보험 들고 법률 문제 해결하고 배 수리까지 한 번에 다 끝내요. 원스톱이에요. 이러니 선사들이 싱가포르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항구에 짐만 부리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가 그 안에서 돌아가니까요. 부산은 컨테이너 처리 하나는 진짜 잘해요. 근데 해운금융 인프라가 약해요. 그래서 선사들이 돈 관련 일을 보려면 서울로 가거나 아예 싱가포르로 가야 해요. 짐은 부산에 두고 정작 돈 거래는 다른 데서 하는 거죠. 항구는 있는데 항구를 둘러싼 생태계가 비어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시죠. 괜히 해수부를 부산에 옮기자고 한 게 아니다. 정확해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거,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옮기는 논의. 이게 그냥 관청 하나 이사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구 옆에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을 다 모아서 싱가포르 같은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이거든요. 배만 잘 처리한다고 1등 되는 게 아니라 그 항구 주변에 돈과 법과 사람이 모여야 진짜 1등이 되는 거예요. 부산이 2위에서 멈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부산항은 3년 연속 물동량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세계가 인정한 항구죠. 근데 그 항구를 품은 부산이라는 도시는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허브를 가진 도시가 소멸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기 댓글 하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산은 일자리만 좀 있으면 살기 좋은 곳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서 안타깝다. 있는 업체도 아파트 짓는다고 없어지고 그 아파트 지으면 시끄럽다고 주변 업체 쫓아내고 또 그 자리에 아파트 짓고 악순환이다. 진짜 정확한 진단이에요. 항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일자리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요즘 항만 물동량이 늘어나는 방식이 자동화, 무인화거든요. 사람 손 대신 기계가 컨테이너를 옮겨요. 그러니 물동량이 늘어도 항만 일자리는 그만큼 안 늘어요. 게다가 항구 뒤에 제조업이나 금융업 같은 기업들이 모여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부산은 그 클러스터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항만이 성장해도 그 과실이 도시 일자리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단절이죠. 부산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을 떠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항만공사도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고요. 근데 핵심은요, 항구 옆에 산업을 같이 키우지 않으면 이 단절은 안 풀려요. 항구만 커지고 도시는 쪼그라드는 거, 이게 한국 전체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서울 사는 분이 댓글에 쓰셨더라고요. 부산이 발전하면 지방 인구도 늘고 경제 밸런스도 좋아진다. 제발 부산 크게 성장하자. 맞아요. 항구를 도시랑 연결해야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 이야기, 북극항로 들어보셨어요? 이게 열리면 부산항이 진짜 세계 1위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가 큰데요.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유럽 가는 배들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요. 거리가 약 22,000km예요. 근데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로 가면요, 약 15,000km로 확 줄어들어요. 물류 비용이 30%나 절감되는 거예요. 부산이 유럽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2026년 하반기에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추진되고 있고요. 2030년엔 전기항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항로의 진짜 장벽은요, 얼음이 아니에요. 기후가 아니라 지정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극을 도는 그 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영해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 러시아가 통과를 허락해줘야 하고 얼음 깨는 슬빙선 지원도 받아야 해요. 러시아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져요. 지금 한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영해를 지나려면 통학료를 러시아에 내야 해요. 그럼 이게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해요. 배가 갈 수 있냐 없냐가 얼음이 아니라 외교로 결정되는 거예요. 2040년쯤이면 일반 배도 1년의 절반 넘게 북극 항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시점이 와도 결국 외교가 안 풀리면 그림의 떡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2026년 시범 운항으로 일단 실제 데이터부터 모으려는 거예요. 미래의 성장조차도 결국 배가 아니라 정책과 외교가 좌우하는 거죠.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부산이 세계 2위까지 온 건 입지가 좋고 운영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조차 자기 항구를 버리고 올 만큼요. 근데 1위로 가는 마지막 장벽은요. 새로운 배를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항구 안의 생산성, 항구 옆의 금융생태계, 항구를 품은 도시의 일자리, 그리고 미래를 여는 외교, 전부 다 연결의 문제였어요. 북극 항로 열리면 부산이 훨씬 더 커진다. 완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절로 커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연결해야 커지는 거예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그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건 관청 이사가 아니라 흩어진 걸 항구로 모으는 첫 단추였던 거예요. 2488만 TEU라는 숫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부산항이 진짜 세계 1위가 되려면 이 4가지 중에 뭐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항구 안의 생산성일까요? 해운금융 생태계일까요? 도시의 일자리일까요? 아니면 북극 항로를 여는 외교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깊은 경제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